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밤사이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 지출 그리고 고용이 완만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텐데요.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임금 상승 압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때문에 찰스 에반스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연준의 경기 판단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고용시장 쪽에서는 분명히 개선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인은 충분하다. 그럼 관건은 물가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월별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일 또 발표가 되겠지만 이 비농업 고용을 보시면 평균치를 3개월 연속으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물론 탄력은 좀 줄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 고용 추세가 소비까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비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월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물가와 집값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임대료, 금리와 관련된 임대료, 그리고 집값, 말씀드렸던 이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물가의 가장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헤드라인 물가가 아닌 PCE 디플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그리고 가장 왼편 오른편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깡그리 무시해라. 들을 필요가 없다. 에반스처럼 예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또 플러서처럼 너무 또 금리 인상만 외치고 있는 사람의 얘기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귀를 닫아버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핵심을 쥐고 있는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을 포함한 연준 핵심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제 지표를 보고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들의 발언은 좀 제쳐두고 네. 뭔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의 발언을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점을 논한다면 역시나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또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해주는지 혹시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시그널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번에 단어 하나 가지고 또 싸울 거거든요. 아마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싸울 거 뻔한데 분명히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죠. 단어 하나에 일희를 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전반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이 된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저는 일단 기준 생각은 6월 달에 금리를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기대 인플레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올리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나서 과연 강하게 계속 올릴 거냐. 아니면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려주고 또 여유를 주다가 또 이런 형태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언제 올리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경제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6월쯤에는 올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늦어도 7월 내에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 자체가 금융시장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와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 계속 올릴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번에 인내심 단어가 빠지게 되면 6월 달에 반드시 금리를 올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올 거야라고 소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두 가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들, 즉 물가의 상승이나 전반적인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와 단어 자체에는 신경을 끄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올해 안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자금의 위축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제 이번 달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는 최소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비율을 한번 들어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주식을 선택하는 거를 차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은 없지만 알찬 패밀리 세단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인도 증시라든지 뭐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은 실상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긴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돈을 들고 있는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이 LTRO 1차, 2차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기대 인플레 자체가 워낙 낮아서 말이죠. 지금 유로존의 가계와 기업 대출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LTRO가 나올 때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살아나고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QE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금 신용 위험을 낮추고 자금 공급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뭐냐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유로존 QE하는 게 전 세계 주식시장의 랠리를 위해서 QE를 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의 기대 인플레율을 높이고 유로존의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온다고 매달 600억 유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대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물로 가지 않고 다른 자산 시장으로 빠져버리면 아마 ECB 쪽에서 뭔가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미국과 다른 것은 미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지만 이번에 ECB의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한 국가당 절대 30%의 채권 비율을 넘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드라기 총재가 분명히 발언을 한 건데 이 국채를 사는 것이 국채 가격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차갑게 할 필요가 있다. 유로존에서 돈 투입하면 무조건 우리 증시까지 오른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명목 수익률을 보면 명목 이 스프레드를 보면 2%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흐름이거든요. 아무리 차이 많이 나봐야 위로 1% 아래로 마이너스 1% 정도의 차이였는데 지금 거의 2% 차이.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는 0.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 자금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미국의 유럽의 이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독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유럽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QE 효과를 더 크게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시장에선 단순하게 유로존에서 600억씩 계속 국채를 사게 되면 이 돈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에 빅랠리를 불러일으킬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우리 증시가 뭐 2,400, 2,500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마 종목에 한정되거나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좀 미미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 책 제목 냉정과 열정 사이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무턱대고 ECB의 Q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보다는 그 어느 중간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만 일단은 생각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종목 이슈도 나눠볼게요. 앞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알코아 그리고 고려 아연인데 이들 종목 요즘 들어서는 크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 동향이 어떻습니까? 알코아는 지금 S&P 500이 그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거의 뭐 바닥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오늘 시초가에 크게 내렸다가 하락폭을 크게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전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비철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고 비금속 가격도 최근에 못 오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산업 생산의 변화율을 보시면 트렌드 자체가 하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과잉 투자되었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마 달러 인덱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 오늘 고점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지금 자산 가격들, 상품 가격들은 계속 눌리고 중국의 수요는 계속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이 비철금속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려 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려 아연,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어떤 투자 아이디어 필요할까요? 그런가요? 분명히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또 분명히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박민영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요. 증설 모멘텀이거든요. 내년에 연이나 아연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건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생산량 자체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 효과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연 도금 강판이 실제로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비철금속 중에서는 아연이 제일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나마 비철금속주 중에 고려아연이 제일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영풍그룹, 그 고려아연이 이제 속해 있는 영풍그룹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한 자산주,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은 어디서 쓸 거냐? 주주가치 제고했을 거라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고려아연의 밸류에이션이 다른 비철금속주 혹은 철강금속의 대표주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금 가격이라도 폭등을 해서 이 종목에 모멘텀을 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아연의 주가는 생각보다 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 2달 전에 나눴던 얘기, 그때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레벨이면 추가적으로 사기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 정도의 의견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참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2달 전에 한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일단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현재는 조금 이 하향 조정해보자라는 쪽으로 투자 의견을 바꿔주셨어요. 트레이딩 바이로 저희가 기억하면서 대응해볼 필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좀 더 기억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0선 계속해서 지금 횡보장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들과 비교했을 때 2000선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장 선전략에서 함께합니다.